네, 지난 몇 주간 방역 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개인 간 모임을 줄인 덕분에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줄어든 건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이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철저한 개인 방역이 당부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일주일 일일 평균을 따져보면 확진자 수가 384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추세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할 수 있는 기준수에 들어왔다고는 볼 수가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예. 네, 여러 가지 지금 짚어주신 문제들 외에도 뭐 아직까지 겨울도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직도 지역사회에서의 무증상 감염의 환자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전체적인 집단 감염이 줄어들므로 해갖고 전체 환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300명대 후반이라는 수도 이것이 적지 않게 많은 수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또 해외에서 지금 많이 유행되고 있는 이 전파력이 강한 변이주들이 과연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인가. 이거 시간 문제로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3, 4월에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을 시작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만 접종도 효과가 나고 또 집단 면역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3, 4월까지는 또 방역 통제를 더 열심히 해야 될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또 설 연휴 이동량이 또 많은 시기를 앞두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3차 대유행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른 좀 기점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남아있는 오늘 시작된 남은 일주일, 1월 마지막 주일하고요. 2월의 첫 2주, 이 3주 이내에 또 하나의 분기점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 1년 전 1월 20일 시작해서 1년이 지금 넘어가는 이 과정까지 몇 개의 분기점은 그 이동량이었어요. 우리가 1월 20일에는 이게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설에 좀 이동을 자제하자. 근데 뭐 별 차도는 없었습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신천지 대구 사태 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것을 엄습하는 체감을 정말 했고 이때부터 정말 K방역을 밀어내면서 이 4월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서 우리가 한번 이길 수도 있겠구나 했던 거고요. 그리고 5월 이태원 클럽 8.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상인들이 좀 민감해 하시는 대목도 있습니다만 예. 이때 정말 7차 감염까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고 또 한 번 위험을 느꼈고 이때는 또 이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또 위험을 최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감을 했고요. 그리고 여름에 한 번 2차 유행이 왔던 거고 11월 추워지니까 이 3차 유행이 왔는데 이건 계속 경고했던 거지 않습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서 방역당국이 자 이제 이 초겨울부터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감 백신도 많이 맞으시라고 그랬던 거고 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었고요. 결국은 이제 3차 유행을 연말 연초 맞았습니다. 이제 좀 잦아들고 있는데 400명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최근 상황이 우리가 1200명을 경험한 것으로 비교해 보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2차 대유행 여름에 441명이 피크였어요. 제일 높은 게 441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2차 대유행의 정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3차 물결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고 보면 더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낮춰야 이 설 명절에 그래도 최소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라도 소수의 이동을 정말 직계 가족 간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설 명절 때 지난해 추석을 보면 그렇게 위험 경고했지만 줄어든 이동량은 30%거든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70%는 다닌 거거든요. 예.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KTX도 막진 않았어요. 좌석을 줄였을 뿐이지. 결국 갈 사람은 또 갔어요.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있었지만 네. 또 이 가족 간 접촉이 퍼졌어요. 그래서 설 명절도 완벽한 통제를 할 수 없다고 보면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3주 동안 네. 우리가 좀 일일 확진자를 최대한 떨어뜨려 보자라고 하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 확진자 수치를 아직 더 낮춰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변이 바이러스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변이 바이러스 어떻게 하면 좀 대비를 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가 0.8 정도이기 때문에 1.2라는 얘기고요. 이거 1.5배라는 것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즉 지금 이 확진자 수가 안정적인 것이 1 이하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감소세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것이 변이주가 들어온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영국발 비행기는 지금 28일까지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영국, 남아공, 브라질,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서도 변이주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완전히 아직까지 그 특성이 분석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들이 우세종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검역이 100% 될 수 있냐 하면은 100%는 어디도 힘듭니다. 검역에 의해서 들어오면서 어디선가에서의 접촉이 있기 때문에 검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고 해제하는데 여기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물론 전장 유전체 검사를 다 해야만 합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확진자들을 다 진단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이가 일어난 부분만을 PCR을 한 다음에 그 염기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염기서열을 조사를 함으로 해서 변이주가 나타났다 하면은 바로 격리를 할 수 있고 접촉자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우리 변이주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나라 방역의 통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일단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서 지금 어떤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 그러니까 해외에는 원래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 국내는 처음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또 변이 바이러스와 다르게 또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험 요인일 수 있죠. 예.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동물들한테서 반려견, 반려묘 다 감염이 되었었지만 실제 위험했던 것은 밍크 한 가지입니다. 예. 다른 동물들로부터 사람들한테 왔다는 증거는 거의 없지만 밍크는 2020년 6월 이후로 밍크로부터 감염된 사람이 214명이나 되고 그중에서 밍크의 변이주까지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밍크로부터의 감염이 혹시 이 천상갑을 우리가 중간 숙주라고 생각했었는데 중국의 바이러스 학자가 얘기하기로는 혹시 밍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갈 정도로 밍크는 제대로 감염이 되는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덴마크나 네덜란드에 있는 밍크들이 전부 도살을 당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동물에서부터 사람으로 올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동물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그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어떻게 방역 통제를 할 것이냐, 어떤 지침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방역 당국에서 생각하고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큰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평론가께서는 이 방역적 측면에서 반려동물 관리 지침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사례를 우리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펫팸족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가족들이 지금 1000만 가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반려동물과 가정 내에서 접촉을 하고 가족보다 더 접촉하죠, 사실은. 동물은 오히려 가족들 이 가족 저 가족 옮겨 다니면서 안고 쓰다듬고 산책하고 함께 먹이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 생명체예요. 그리고 또 동네마다 동물병원 없는 곳은 없어요. 이게 또 반려동물도 자주 아픕니다. 예. 이 계절별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또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동물병원을 수시로 데려가시게 돼요. 그럼 접촉이 있을 수가 있죠. 동물 간에. 또 거기에 또 사람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백 교수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1년을 우리가 겪어왔고 네. 반려동물은 뭐 함께 계속 살아왔지만 반려동물을 통한 감염의 전파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는 뭐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0에 가까웠다는 점에서는 안심이 되는 대목이지만 만에 하나 이게 뭐 이건 인수공통 감염병인 건 사실이거든요. 예. 우리가 지난 1년 전에 우한이 폐쇄됐을 때 반려동물이 버려지기도 했고 사람들은 다 떠난 아파트에 동물들만 뭐 여러 마리가 있기도 했고 근데 감염 사례는 많이 나왔어요. 전파 사례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좀 안심해보지만 만에 하나 전파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방역 당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별도의 또 매뉴얼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좀 모르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또 이제 감염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다른 조치들이 적절하게 만들어지리라 보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동물이 그렇게 실외로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어제처럼 날씨 좋은 주말에는 뭐 보통 이제 강아지들 데리고 많이 공원이나 산책들을 그렇죠. 하시지만 예. 그 과정에서 접촉이 많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빈도수로 본다면 우리가 뉴스로 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이 반려동물 뭐 감염 확산보다는 사실은 개물림이 더 위험하다. 현재는 이렇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어느덧 1억 명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기 때문에 약 80명 중에 1명꼴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인데
올해는 다만 백신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좀 코로나19 통제가 지난해보단 용이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 백신에 의해서 면역이 생기게 되면은 유행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30% 정도 접종이 됐다고 하고 65세 이상은 거의 60% 이상 접종이 됐다고 하는데 확연하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예. 위험성도 줄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속도전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백신이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집단 면역을 하러 가는 도중에 자꾸 변이주들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쪽이 먼저 되느냐 하는 것이죠. 변이주가 먼저 가는 것이냐 또는 우리 집단 면역이 먼저 생기는 것이냐 하는 것에 속도전일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얘기해서 오늘 WHO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백신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 백신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이스케이프 뮤턴트라고 그러는데요. 도망갈 수 있는 변이주가 생긴다고 그러면 백신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전 세계 인구가 집단 면역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억, 50억 명이 면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올해 안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백신들에 의해서 생긴 변이주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백신을 개발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지금 백신들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예.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2, 3월에 접종을 받는다 하더라도 올해 연말이 되면 6개월이 훨씬 더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백신을 맞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약 7,600만 명 정도 확보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 봐서는 좀 더 많은 백신 또 다른 백신들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들을 다 놔야 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예. 평론가님, 이 1억 명의 전 세계 누적 확진자라는 숫자가 네. 확산 속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죠. 우리가 초기에만 해도 이 한 세기 전에 스페인 독감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스페인 독감보다 감염력에 있어서는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이 100년 전 이제 의술이 예. 지금보단 훨씬 열악했으니까 당시의 사망자는 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자, 이 80억으로 전 지구촌의 인구를 뭐 추산한다면 사실 뭐 77억, 8억 이 정도 되는데 80억으로 작고요. 그러면은 지금 1억 명이 걸렸다는 건 80명 중에 한 명이 확진된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주변에 그냥 저희 때는 한 반 학급이 80명이었던 때도 있어요. 예. 한 학급에 한 명이 확진이다. 그럼 이게 얼만큼 많은 빈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 중에 지금 사망자도 지금 2천만 명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사실 확진자 중에 사망자가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치명률은 어느 정도는 통제되고 있습니다만 나라마다 다 달라서 지금 이제 사망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은 지금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의료가 붕괴되고 이 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이 안 되는 경우 또 일시적으로 그랬던 경우를 우리가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 미국도 이제 한때는 뉴욕이 시신을 안치할 곳이 없어서 난리가 났던 상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질병 자체가 무섭다라는 것보다도 사회적 대응이 안 되는 경우에는 통제 불능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빨리 전 세계에 퍼지고 많은 사람에게 확산이 되고 그중에서 정말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는 치명률이 너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백신 하나가 게임 체인저다. 그 얘기를 했고 1년 버틴 결과 이제 만나게 됐는데 백 교수님이 짚어주신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이 80억 명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80억 명이 아니면 50억 명 이상이 맞아야 집단 면역이 지구적으로 형성되는 거고 예. 국내에서 우리가 집단 면역을 만들어냈다. 그럼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국경 봉쇄 상황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출입국이 되면은 이 집단 면역이 또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사실상 네. 출입국 봉쇄를 이제 일정 기간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의 끝이 보이니까. 예.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두 번째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약속도 필요하고 우리나라만의 조치도 필요하고 또 이제 창궐하는 나라와 안정적으로 통제되는 나라 간에도 또 격차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하면서 80억 명 전체가 예.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 올해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WHO 얘기처럼 예. 만약에 이제 변이가 등장했는데 새로운 백신으로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숨바꼭질을요 몇 년 동안 해야 될지 아하. 정말 좀 두려운 상황이기도 네, 합니다. 일단 지금은 참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처럼 수요가 워낙 많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5명분인 백신을 6명에게 접종하기도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 효과가 어떻습니까? 괜찮은 겁니까? 예, 이 부분은 괜찮다고 예.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만이 승인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백신들 얀센이라든지 뭐 다른 백신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 물량 수급 문제는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파이자 백신이 한 바이알 즉 한 병에 5명이 접종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물량은 6명 가까이 들어 있어요. 예. 그것을 이제 쥐어짜서 6명을 쓰겠다는 것을 미국 FDA에 승인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양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 문제는 이 간격을 2회 접종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파이자에서 권고하기로는 임상 실험도 3주 간격으로 맞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걸 6주 물량이 없다고 6주 만에 맞는다 그러면은 예. 이 효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험상으로 임상 시험에서 봤을 때 일단 1차 접종을 받고 난 이후에 3주 이후 정도 되면은 80% 정도의 면역이 생긴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맞는 것이 이제 추가 접종이라고 그래서 부스터로 면역 효과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즉 95% 이상 가고 지속력도 굉장히 길게 해주기 위해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일단 권고 사항대로 맞는 것이 사실은 정석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물량 관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확실한 물량 수급 계획이 완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파이자 백신도 결국은 그 벨지움의 공장에서 공장을 다시 만든다고 그래갖고서 수급이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물량 수급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언제쯤 돼서 과연 물량이 제대로 잘 돌아갈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특이하긴 해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CMO 계약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상황은 지금은 안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다음 달 백신이 도입이 됩니다. 이게 코백스 초도 물량 5만 명분이고 화이자 백신일 가능성이 유력한데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점이 10만 명에게 1회분 접종이 나을지 아니면 5만 명에게 2회분 접종하는 게 더 나을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5만 명분 들어옵니다. 이 예. 5만 명분은 파이저 백신이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 70도씨에 보관해야 되고 10만 도즈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10만 도즈를 10만 명의 의료진, 즉 코로나19를 지금 보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간병인, 관계자들한테 전부 맞춘다면 다는 못 맞히더라도 일단 응급 백신의 개념으로 1회분은 다 맞힐 수가 있고 임상 시험에서 결과처럼 한 80% 정도는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대부분의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2차 접종은 언제 맞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파이자 백신이 들어오는 것은 이 코백스 퍼실리티 물량이 5만 건이 초도 물량으로 들어오는데 예. 그 다음에 언제 이제 2차 물량이 들어올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계약한 부분들은 3분기부터 들어온다 하니까 7월 이후에나 들어올 것으로 보여서 3주 안에 2차 물량은 맞을 수는 없지만 응급 백신의 개념으로서 맞는다면은 10만 명을 먼저 맞추는 것이 우리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는 물량을 많이 확보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백신 네. 접종과 관련된 계획이 나올 텐데 맞습니다.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부터 또 어느 지역에 또 비중을 네. 많이 둘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하죠. 예. 이게 복잡합니다. 백신의 종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파이자 외에 우리가 또 지금 들어올 게 얀센 있고 이 코백스 퍼실러티에서 어느 종을 언제 어떻게 약속 총량은 1,000만 명분인데 예. 지금 첫 5만 명분은 파이자인데 나머지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때 돼봐야 아는 거고 여기 지금 노바백스가 이제 곧 출시가 되면 그럼 이건 국내에는 한 2분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올지의 문제가 또 있고 추가 백신이 또 나올 것인가. 그 원래 예상했던 이 빌 게이츠 이사장은요, 6월이면 한국은 국산 백신 나온다 그랬고, 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올해 연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말 정도에는 우리가 수입산을 다 맞고 나면 또 국산 백신으로 어느 정도 모자라는 물량을 커버하거나 2라운드, 3라운드가 돌아간다면 그때는 대체 가능한 건지 이런 숙제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집단 면역 형성하겠다. 정부 계획은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번 주에 아마 계획이 나올 겁니다. 예. 28일 예정이니까 뭐 이번 주 중이면 계획 발표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이 우선 순위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진, 현장의 의료진,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당연히 고령자, 그리고 기저질환자,
이 순서로 가는데 제일 후순위는 맞거나 혹은 안 맞거나 소아청소년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임산부는 일단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일반 시민으로 별도로 나중에 추후에 맞아야 되는 경우가 이 19세 이상 성인부터 49세까지예요. 아하. 이 남녀 인구가 사실은 제일 뒤늦게 맞게 될 것 같고 예. 이 초기에 좀 빨리 맞추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50세 이상 64세까지 보통 고령이라고 보진 않지만 중장년층도 우선 접종 대상에 우리나라는 넣어놨어요. 예. 이건 이제 시간은 좀 조절할 거로 보입니다만 그리고 저도 우선 접종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50대까지도.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 상당히 빠르게 맞추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고 그다음은 이제 접종 시설의 특이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화이자는 마이너스 70도, 그리고 이제 이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 그리고 뭐 노바백스만 해도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독감 백신과 같은 상온, 아스트라제네카도 유통은 상당히 용이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자와 모더나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접종 시설들이 전국에 250개가 특정되는 거죠. 이것도 곧 발표할 텐데 예. 지금 150개 정도 신청을 받았고 정부가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수송은 뭐 군이 맡을 정도로 엄중하게 작전처럼 이제 수행이 되는 과정들이 펼쳐질 텐데 이게 이 정부 부처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사실은 또 국토교통부 다 이게 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방역 당국이 정말 뭐 지휘사령부가 돼서 컨트롤 타워처럼 모든 걸 촘촘하게 짜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네. 28일 발표를 보고 예. 국민들이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인지 또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추후에 보완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협업을 말씀하셨는데 국내 첫 백신 도입을 앞두고 이 백신 안전성에 관해서 가짜 뉴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거든요. 좀 어떤 음모론을 이 시기에 경계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가짜 뉴스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이거 mRNA 백신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DNA를 손상시키고 변화를 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이 뭐 근본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mRNA는 유전자이긴 하지만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단백질을 만들 수는 있지만 DNA와는 상관이 없고요. 예. 이 mRNA는 굉장히 잘라지기가 쉬워서 우리 몸에 있는 이 효소들에 의해서 바로 분해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유전자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또 하나는 이 백신 안에 여러 가지 전자칩들이 들어가 있어서 전 인류를 통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항상 출하 검사를 한다든지 이 방역 당국에서 또는 승인 당국에서 검사를 할 때 모든 품질 조건은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원초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인데 이런 네. 것들을 사실로 믿게 된다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가짜 뉴스죠. 대표적인 가짜 뉴스는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